이번 토픽은 중앙값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중앙값은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중앙값의 정의부터 보면 관찰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가운데 위치한 자료의 값이라 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제일 작은 거, 두 번째 작은 거, 세 번째 작은 거, 네 번째 작은 거, 다섯 번째 작은 거입니다. 크기 수는 나열되어 있는데 가운데 위치한 값이 가운데니까 3등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앙값은 30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관찰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크기 순으로 이미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작고, 두 번째 작고, 세 번째 작고, 네 번째 작고. 그런데 가운데 위치한 자료값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위치가 애매모호해요. 가운데 위치는 이 화살표 같이 여기에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닌 그 가운데예요. 위의 예제에서 여기 예제에서는요 가운데가 명확하게 3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등수가 3등이죠. 그러나 여기는 가운데 등수가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등수를 몇 등이라고 하면 될까요? 2.5등이라고 하면 되겠네. 2.5등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2.5등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2등은 20이고 3등은 30이니까 그거의 중간값인 25를 미디안으로 보면 됩니다. 자, 중간 등수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분의 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료의 수가 지금 5개라 5를 n에 넣으면 3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자료의 개수가 4개라 요 n에 4를 넣으면 2.5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홀수개면 관찰점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와 관찰점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는데 홀수이면 가운데 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요. 관찰점의 개수가 5죠. 그래서 중간 등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수이면 가운데 위치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 이때는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인접한 두 자료의 산술 평균을 중앙값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 경우 보면 2.5등이 2분의 n 더하기 1등인데 거기 인접했다면 요거와 요거죠. 그거의 산술 평균, 즉 20과 30의 중간값, 즉 20과 30의 산술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제 이거와 이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관찰값을 크기수는 이미 나열해 있죠. 여기는 크기수는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크기순으로 나열을부터 해야 될 거예요. 큰 거부터 나열해야 되고 작은 거부터 나열해야 되는데 앞에서 작은 거부터 나열했으니까 여기서 작은 거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2, 4, 5, 9, 9 등수는 제일 작고 두 번째 작고 세 번째 작고 네 번째 작고 다섯 번째 작고 즉 중간 등수는 3등이고 그에 해당되는 중앙값은 5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5예요. 미디안을 찾는 방법은 엑셀에서도 쉽게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 볼게요. 관찰점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요. 작은 것부터 나열해 볼게요. 2, 4, 5, 7, 9, 9 제일 작고 두 번째 작고 세 번째 작고 네 번째 작고 다섯 번째 작고 여섯 번째 작습니다. 그러면 중간 등수는요 2분의 n 더하기 1이라 3.5등이 됩니다. 3.5등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에 인접한 거 5, 7 그거의 산술평균 즉 5와 7의 중간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자료의 대표값 또는 중심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3포도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구나,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알려주면 좋은 것이 비대칭도, 그 다음에 첨도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표값과 산포도입니다. 근데 대표값으로 우리가 평균이 있었고요, 수많은 평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고 있는 중앙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중앙값을 공부했는데 이 중앙값이 대표값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 대표값의 역할을 할까? 중앙값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평균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데, 즉 평균이 대표값의 역할을 못하는데 중앙값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다음 예를 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1, 10, 20, 30, 40, 5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 중앙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하면 중간 등수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30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을 구하면 여기 됩니다. 여기 이런 화살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바뀌어서 50 대신에 1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값은 여전히 이거고요. 중앙값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산술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산술 평균을 계산하면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산술 평균을 계산하면 40이 나옵니다. 여기선 30이 나오고요, 4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00이 1000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앙값은 30이 나옵니다. 중앙값은 지금 변함이 없이 30, 30입니다. 산술 평균은요, 10, 20, 30, 40, 1000의 산술 평균을 계산하면 220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000 대신에 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30, 여전히 똑같이 30이고, 산술 평균은요, 이거의 산술 평균을 계산을 하면 2020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을 받나요? 하나의 값이 계속 커지니까 산술 평균은 매우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앙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산술 평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50일 때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100으로 바뀌니까 여기로 바뀌었고, 산술 평균이요, 1000이 되니까 산술 평균이 이쯤에 있고, 이게 만이 되니까 산술 평균이 어딘가 멀리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30, 40, 220, 2020으로 산술 평균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값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극단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산술 평균은 대표값 또는 중심 이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로 이걸 들었습니다만, 숫자가 지금 5개밖에 없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라고 할게요. 요거. 그러니까 소득으로 얘기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 10불, 20불, 30불, 40불밖에 못 법니다. 여기 4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이 바꿀게요. 예를 들면 1000명이면 999명이 10불, 20불, 30불, 40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 한 명이 소득이 많아서 만불이에요. 이런 경우 이 만불을 극단값이라 부르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물어보면 잘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못 사니까 못 산다고 해야 맞습니다. 못 산다고 하는 것은 평균값이 낮게 나와야 됩니다. 소득의 평균값이. 그런데 산술 평균은 어때요? 너무 높게 나와요. 월 평균 소득이 2000불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뭐 괜찮게,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사네 라고 느끼겠지만, 실질적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살고 한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산술 평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소득을 제대로 대변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이 대표값 또는 중심 위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13입니다. 대양 한가운데 어떤 섬에 살고 있는 주민, 어떤 섬이 있어요. 1000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999명은 연간 소득이 1불이에요. 한 명은 연간 소득이 100만 불입니다. 여기서는 산술평균 구하고 중앙값 구하라고 그랬고, 이들 중 어느 개념이 주민의 소득상을 잘 반영하는가 질문했는데, 우선 어떤 상황입니까? 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한 사람을 빼면 다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못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못 산다 한다는 뜻은 소득이 낮아요 따라고 대표값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산술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산술평균을 구하면 전체가 1000명이죠. 1불씩 몇 명이 있습니까? 9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거 틀렸어요. 999명이 있는데 1불씩 1불이 999번을 더하는 거고, 더하기 한 명이 100만 불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000.999가 나와요. 연소득이 1000불입니다 하면 어떻게 들어요? 뭐 높진 않죠. 근데 그냥 밥을 굶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연간 소득이 1불이면요, 쟤네들 밥 굶네, 헐벗었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중앙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하면요, 2분의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분의 1001 이고요, 500.5등이 됩니다. 1불 쭉 해서 999명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명이 100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0.5등은 어딘가 있는데 500등이 있고 501등이 있는데, 500등은 얼마입니까? 소득이 1불이고요 501등은요 소득이 1불이니까 1불과 1불의 가운데 값은 결국 1불이다. 중앙값은 1불입니다. 중앙값을 대표값을 쓴다면 이 사람들 잘 살아 못 살아 할 때 무지 못 살아라고 나올 거고, 삼순 평균으로 대표값을 얘기하면 뭐 괜찮네, 그렇게 밥 굶고 사는 건 아니겠네, 섬이니까 그 안에서 뭐 농사도 약간 짓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낚으면 그건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뭐 밥 굶지는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못 삽니다. 굉장히 못 사는데 산술평균은 어떻게 나와요? 괜찮다고 나오고, 중앙값은 못 산다고 나와요. 어떤 게 주민의 소득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중앙값입니다. 왜요?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술평균은 극단값이 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왜냐 하면 산술평균은 이 극단값인 100만도 꼭 계산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앙값은 이 100만은 전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만 포함되나요? 500등짜리 값 1불과 501등짜리 값 1불만 포함시킵니다. 즉 여기서 숫자를 보면 여기가 100만이 되든 1억 불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500.5등의 값은 계속 1불입니다. 이게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1억 불이 되든 500.5등은 500등과 501등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술평균이나 이런 건 시그마라는 기호 쓰잖아요. 예를 들면 뮤 하면 시그마 xi 나누기 n입니다. 이 시그마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값을 포함시킨다는 뜻이고, 이 시그마가 들어가면
단점이 하나 생기는데 극단값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를 요 예에서 다시 한번 다른 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소득이 100만 불에서 1000만 불로 늘었어요. 다른 사람의 소득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부자의 소득이 10배가 되면, 즉 100만 불에 1000만 불이 되면 산술평균과 중앙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산술평균에서 1불씩 999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가 100만이 아니고 이제 1000만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은 10,999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배가 되었어요. 한 명이 소득이 10배가 되는데 주민들 전체의 평균 소득이 거의 10배가 되었어요. 제가 유엔의 어느 본부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 그전에는 1000불이었는데 지금은 10,000불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10배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게 된 거고 우리 유엔에서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죠? 극단값의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한 명만 잘 살게 된 거고 주민들은 여전히 못 삽니다. 그러나 산술평균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자, 이제 중앙값을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것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되었다고 해도 이거의 영향을 받으면 아니죠. 500등 1불, 501등 1불이니까 요 두 개의 값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작년에도 평균 소득이 1불이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평균 소득이 1불입니다. 그게 뭐라고 들릴까요? 사람들한테 여전히 못 사는구나 라고 들릴 겁니다. 어느 게 좋은 대표값의 개념일까요? 중앙값입니다. 이런 경우, 즉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은 대표값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2012년 국회의원 재산 내역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산을 이렇게 신고했고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포를 그려봤습니다. 이때 산술평균은 96억쯤 나왔어요. 9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대상이 299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95억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네요. 평균이 여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죠? 다 여기 70억 미만에 다 있고 4명만 기타에 있습니다. 그럼 이 95억이 진짜 평균이 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도둑놈들이나 재산이 95억이나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일까요? 아니죠. 요 4명을 빼면 평균 요 정도 어디쯤 있을 거고 중앙값도 그때 계산해 보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평균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값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재산이 얼마나 돼 했을 때 산술평균을 말해주면 그것은 국회의원 재산의 대표값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보고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013년에는 재산이 증가한 사람과 감소한 비율을 보니까 증가한 사람이 많아요. 감소한 사람보다. 매년 보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평균적으로 재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산술평균을 계산했더니요, 재산이 2013년, 즉 2012년
또는 13년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 95억이고요. 2015년에는 28억이었고 이게 아마 130인가 140 몇 억쯤 됐습니다. 14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우리가 뭐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 재산이 낮아지고 있구나. 그러나 실제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즉 중앙값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다시피 산술 평균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대표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표값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극단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극단값은 정몽준 의원의 재산인데 이분의 재산은 2조 몇백억 또는 몇천억입니다. 2조를 300명으로 나눠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만 2조가 있고 나머지 국회의원을 단순히 30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299명이 0이라면 평균을 산술 평균을 구하면 약 67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0이라도 한 명만 2조면 산술 평균 67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제로라는 건 모든 국회의원이 가난해도 한 사람만 부자면 평균 67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극단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왜 140억에서 90억으로 줄어드는지, 왜 28억으로 줄어드는지 볼게요. 요 시점에 2014년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해요.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하니까 67억이 날라간 거예요, 평균. 정몽준 의원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면 당시 안철수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1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억대 밖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140억에서 90억으로 줄어들는가? 왜 줄어들었을까? 그것도 정몽준 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갖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 주식이었어요. 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약 40만원대였습니다. 이때는요, 약 20만원대인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몽준 의원이 재산이 떨어졌고 그 결과로 국회의원의 재산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아마도 이 기간 중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비율이, 증가한 비율이 하락한 비율보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산술 평균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왜? 극단값의 영향이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득뿐이 아니라 연봉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연봉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어떻습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은 참 많고요. 연봉이 극단적으로 큰 사람들이 저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 편의상 10억 이상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1000만원 단위니까 여기 간격이 1000만원 1000만원이에요. 그럼 10억이면 저 멀리 있겠죠. 아주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국회의원의 재산이나 이렇게 스타일로 가고 우리나라 연봉도 똑같은 스타일로 간다는 것. 소득, 재산, 연봉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위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냐 하면 소득의 중앙값입니다. 소득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소득 제일 낮은 사람 해서 중간 등수에 있는 이 미디안 값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2020년 중위소득이고 이건 2015년, 2016년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이렇게 175만원이고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90만원, 3인 소득의 중위소득은 380만원이라고 매년 통계청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왜 중요하냐면 OECD에서 빈곤층과 중산층, 상류층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중위소득이, 여기 숫자가 복잡하니까 간단한 거로 할게요. 중위소득이
2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0원 경우에 중산층과 상류층을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요거의 50%인 100원, 100원 이하는 하류층으로 빈곤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0의 중위소득의 150%, 즉 300원이죠. 300원 이상은 상류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봅니다. 이 중산층이 두터워야 이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산층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중위소득을 파악해서 그거의 반 100과 중위소득 200의 150% 요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 정책을 정할 때 중위소득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29% 이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100이면 50%니까 10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지불하고 29% 하면 200에 29%니까 58인가요? 월소득이 58이 이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아니 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까? 중위소득 되게 어려운데 산술평균을 하면 안 돼? 자, 산술평균은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산술평균은요 극단값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정몽준 의원이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요 우리나라 산술평균이 조금씩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극단값에 의해서 변화폭이 많이 커요. 중위소득은 어떨까요?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지를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년을 예상할 수 없다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고 그래야 되는데 내년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기준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산술평균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극빈층의 경우에 자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중위소득은 안정적이니까 내년, 내후년에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표가 3개 있습니다. 분포가 3개 있는데 여기는 좌우 대칭인 경우 최빈값, 산술평균, 중앙값이 다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쪽과 이거는 다르죠. 그런데 소득, 연봉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극단값은 여기 항상 저 오른쪽 부자 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앙값은 여기 있고 산술평균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산술평균이 중앙값보다 높게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국회의원 재산도 그렇고요. 연봉도 그렇고요. 다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득 분포가 어떻게 될까를 보기 위해서 하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을까? 우리는 항상 남미는 나쁘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50%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소득이 아주 공평한 경우, 비교적 공평하다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여기가 중위소득이 되겠죠? 여기 그림에 따라서 좌우 대칭인 겁니다. 중위소득 수준이 여기에요. 그런데 빈곤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5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했죠. 200일 때 100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곤층은 중위소득의 반입니다. 요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빈곤층이고, 여기서 상대적 빈곤율은 이 면적이 비율이 됩니다. 이거의 면적인 거예요.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기에 면적이 크다는 얘기니까, 중산층의 면적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이 빈곤층의 비율이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빈곤 환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습니다. 16.7%로 4위에 해당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가 아니라 조사 대상 37개국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빈곤율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소득 분포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주장을 보겠습니다. 주장 1을 볼게요. 그 다음에 주장 2를 볼게요. 주장 1은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살림살이는 매년 개선되고 있다. 주장 2는요.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무슨 소득이 높아졌다는 건지 모르겠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1번 말이 또 맞습니다. 왜? 연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어요. 산술평균도 증가하고 있고 중위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술평균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위소득 보겠습니다. 중위소득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산술평균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산술평균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더 차이가 심해지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즉 빈곤층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평균소득은 200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연평균 4.6% 증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중위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아주 더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 중위소득이 증가했다는. 그런데 문제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중위소득은 증가하긴 하지만 최저 생계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토픽을 마칩니다.